나의 세상은 가로, 세로 세뼘 남짓한 노트북 화면 안에서만 존재했다. 나는 웹소설 작가, 민서준이다. 나의 하루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향과 키보드의 타건음, 그리고 마감일의 압박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과거의 어떤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의 작은 옥탑방이라는 나만의 섬에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이 고독한 섬에서 나의 유일한 주민이자 가족이자 친구는 바로 나의 개, 마루였다. 마루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내가 밤을 새워 글을 쓸 때면 녀석은 내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내가 막힌 문장에서 한숨을 내쉴 때면 녀석은 귀신같이 알고 다가와 묵직한 머리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곤 했다. 내가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채 폐인처럼 있을 때면 녀석은 현관에 놓인 자신의 목줄을 물고 와 산책을 가자고 시위했다. 우리의 소통은 언어가 아닌 침묵과 눈빛과 교감으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외톨이, 사회 부적응자라고 불렀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이 버린 내게 세상이 버린 이 녀석이 찾아와 우리는 서로의 우주가 되어주었다. 마루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지독하게 비가 많이 오던 여름밤이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무기력과 자기 혐오로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밖으로 나와 도시의 외곽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근처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낑낑거림이 들려온 것은 나는 소리를 따라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녀석을 발견했다. 녀석의 첫인상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진흙과 오물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는 털,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그리고 한쪽 다리는 부러졌는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녀석의 온몸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더니 짖지도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신을 담은 채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눈에서 나와 똑같은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내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몇천 원을 털어 참치캔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샀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녀석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음식과 물을 그 앞에 놓아주고 멀찌감치 물러났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다.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내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금씩 내가 놓아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나는 더 이상 녀석을 그곳에 둘 수 없었다. 녀석은 비를 맞으며 저천증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내 낡은 재킷을 벗어 녀석의 더럽고 축축한 몸을 감쌌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녀석을 품에 안았다. 녀석은 무거웠다. 나는 그 무거운 생명의 무게를 안고 나의 작은 옥탑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그 후 몇 주간은 전쟁과도 같았다. 수의사에게 데려가자 녀석의 부러진 다리 수술비와 치료비로
나의 얼마 되지 않던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글을 썼다. 녀석의 사료값과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삶의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다. 녀석의 몸이 회복되면서 나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기 시작했다. 녀석은 내게 마루라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녀석 덕분에 다시 글을 쓸 힘을 얻었다. 녀석은 나의 구원이었다. 다시 현재 마루는 더 이상 쓰레기장의 비쩍 마른 개가 아니었다. 늠름한 체격에 윤기가 흐르는 털을 가진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녀석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남긴 몇 가지 이상한 버릇들이 있었다. 녀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다.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는 복잡한 문장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행동했다. 내가 마루야, 어제 내가 읽던 그 역사책 좀 찾아다 줘 라고 말하면 녀석은 서재로 달려가 수북이 쌓인 책더미 속에서 정확하게 그 책을 코로 툭 밀어 내 앞에 가져다 놓곤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녀석은 검은색 고급 세단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우리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을 산책할 때 그런 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녀석은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지저댔다. 평소에는 그토록 순하고 점잖은 녀석이 그 순간만큼은 맹수처럼 변했다. 나는 그저 녀석이 과거의 주인에게, 그런 차를 타는 사람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저 가여운 과거가 남긴 트라우마라고. 나는 그 작은 이상 행동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이 평온한 동반자 관계에 굳이 과거의 그림자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마루와 함께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소설의 플롯을 짜고 있었고 마루는 내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끔씩 발을 뻗어 녀석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등을 툭툭 건드렸다. 이 작은 행복,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이 좁은 옥탑방 안에서는, 우리 둘만의 우주 안에서는 어떤 불행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이 작은 우주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바로 내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나의 유일한 가족 마루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마루의 목에 걸린 낡고 녹슨 인식표를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뒷면에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지워진 글씨로 낯선 주소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녀석의 슬픈 과거가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겠거니. 그 주소가 곧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주소라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같이 평온했다. 나는 마감에 쫓기던 웹소설의 한 챕터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성취감과 피로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내 발치에서 미동도 없이 나를 지켜보던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야, 수고했어. 너도 나 기다리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특별식이다. 나는 큰맘 먹고 며칠 전부터 벼르던 고급 수제 소시지를 꺼내 마루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나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김치와 밥, 그리고 컵라면이 전부였지만 마루가 맛있게 소시지를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렀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위안 삼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 밤 산책을 위해 목줄을 챙겨 들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루의 행동이 이상했다. 녀석은 평소처럼 꼬리를 치며 좋아하는 대신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문 쪽을 쳐다보고 연신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문 밖에 무언가를 감지하고 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왜 그래? 마루야, 나가기 싫어. 내가 묻자. 녀석은 나를 보며 불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발을 신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미처 목줄을 채우기도 전에 녀석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개와도 같은 속도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녀석은 단 한 번도 내 명령 없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탑방의 좁은 계단을 달려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루야, 이리 와, 마루야. 내 외침은 텅 빈 골목길의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재킷을 걸칠 생각도 못한 채 슬리퍼 바람으로 녀석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다. 나의 고독한 섬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밤새도록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 마루마루야. 나는 목이 쉬도록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그 절박한 외침에 잠 못 이루던 동네에 불 꺼진 창문 몇 개가 열렸다가 이내 귀찮다는 듯이 다시 닫혔다. 나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혹시 큰 진돗개 한 마리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혹시 차에 치이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나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나의 유일한 가족, 나의 닭과도 같았던 마루. 그 녀석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다시 3년 전의 그 지독한 어둠과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결국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나는 마루를 찾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의 밥그릇, 녀석이 좋아하던 낡은 인형, 녀석의 채취가 남아있는 담요, 집안 모든 것이 녀석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나의 모든 이야기는 마루와의 교감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희망을 거의 놓아버리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곳에 마루가 서 있었다. 녀석은 온몸이 흙과 젖은 나무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톱 하나가 부러졌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녀석은 완전히 녹초가 된 모습이었지만 나를 보자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물려 있었다. 녀석의 턱 근육이 터질 듯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주 낡고 때가 낀 커다란 캔버스 천자루였다. 마루는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와 내 발치에 그 자루를 툭 하고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자신의 잠자리로 가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처음에는 돌아온 녀석을 보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녀석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나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그 의문의 자루로 향했다. 자루는 축축했고 흙냄새와 함께 아주 기묘하고 낯선 오래된 종이와 녹슨 쇠붙이가 뒤섞인 듯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는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굳게 묶인 자루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루를 기울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쓰레기나 낡은 옷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다발들이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다발, 돈의 산. 내 옥탑방의 낡은 장판 위로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공포였다. 이것은 복권 당첨금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둠의 냄새를, 위험의 냄새를 풍기는 돈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바닥에 흩어진 돈을 다시 자루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그 자루를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수만 가지 질문이 내 머릿수용 돌이쳤다. 마루는 밤새 어디에 갔던 것일까? 이 돈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이것은 누구의 돈인가? 누군가 이 돈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이제 위험에 빠진 것인가?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제게가 돈자루를 물고 왔습니다. 그 말을 믿어줄 경찰은 세상에 없을 터였다. 나는 도둑으로 혹은 미친놈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나는 이 돈을 쓸 수도 없었다. 이 돈은 정당한 돈이 아니었다. 나는 완벽하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걸려버린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평화롭게 잠든 마루를 바라보았다.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동반자였던 바로 그 녀석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험한 문제를 끌고 들어왔다. 마루는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녀석은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녀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위험한 과거를 함께 물고 돌아왔다. 나의 평온했던 고독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이 돈자루의 주인을, 그리고 나의 개 마루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미스터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루가 돈자루를 물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의 옥탑방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만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돈자루는 마치 강력한 방사능 물질처럼 보이지 않는 불안과 위험의 기운을 방 안가득 내뿜고 있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의 사회 불안 장애가 미지의 공포와 만나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영하고 있었다. 이건 범죄 조직의 돈일 거야. 곧 험악한 남자들이 들이닥쳐 나와 민우를 해치고 돈을 찾아가겠지.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비자금일 거야. 그 사실을 아는 나는 곧 제거 대상이 될 거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비겁하게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다. 이 돈자루를 그대로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시 파묻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옆에서 낑낑거리는 마루 때문이었다. 녀석은 밤새 앓는 소리를 내며 피가 배 나빠를 핥고 있었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바로 이 녀석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녀석의 상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내 유일한 가족인 마루부터 돌봐야만 했다. 나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루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는 용기를 내야만 했다. 나는 동네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고 알려진 차유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단발머리를 한 젊은 여자 수의사가 나를 맞았다. 그녀의 이름은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까칠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마루를 보자마자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녀석의 상태를 살폈다. 어디 보자. 발바닥이 날카로운 것에 찢어졌네요. 밤새 많이 아팠겠는데 혹시 어디 싸우고 온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이 기묘한 비밀의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동물을 아끼는 진심과 함께 지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난 24시간 동안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루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녀석이 물고 돌아온 거대한 돈자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차유진 수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눈으로 보았다. 저기요. 작가님, 혹시 요즘 소설 쓰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마루의 목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낡고 녹슨 둥근 모양의 인식표였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인식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잠깐만요. 그녀는 진료실 안쪽으로 들어가 소독용 알코올과 의료용 핀셋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로 인식표에 낀 녹과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황당한 이야기를 믿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수의사로서 자신의 환자인 마루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면에는 마루라는 이름이, 그리고 뒷면에는 거의 지워지기 직전의 주소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인천시 중구 북성동.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만석부두 제3보관창고 I7. 찾았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 대신 이 기묘한 미스터리에 대한 순수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의 첫 번째 아군이 되어 주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이 돈의 존재를 경찰에 알려야만 했다. 이대로 숨겨두었다가 발각되면 나는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터였다. 나는 자루에서 돈다발 하나를 꺼내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마포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혼란스럽고 비정한 공간이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달아빠진 가죽 점퍼를 입은 피곤하고 냉소적인 표정의 한 형사와 마주 앉게 되었다. 나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려 애썼다. 제가 어제 아주 큰 돈을 주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개가 주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루에 담긴 채로요. 내 말이 끝나자 형사의 얼굴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네 개가요, 돈자루를 물고 왔다고요. 그는 나를 한심한 사기꾼이나 정신 나간 과대망상증 환자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돈 어디서 훔쳤어요? 도박 빚이라도 졌습니까? 그의 모든 질문은 나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내게의 특별한 능력과 이 모든 상황의 기묘함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귀에는 그저 헛소리로만 들리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실물 습득 신고는 해놓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선생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거. 나는 경찰서를 나오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경찰은 나의 아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편협한 상식의 틀 안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결론만을 내리려 할 뿐이었다. 이제 이 진실을 파헤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었다. 나는 나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의 본능을, 나의 재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현실의 조각들을 꿰맞춰 묻혀버린 진실이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완성해야만 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마루 프로젝트. 나는 그곳에 내가 아는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루를 처음 만났던 날, 녀석의 몸에 있던 상처들, 검은 세단에 대한 녀석의 이상한 적개심, 그리고 마침내 인식표에 적혀 있던 주소, 인천시 중구 북성동 만석부두 제3보관 창고 A7. 나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그 주소를 검색했다. 그곳은 낡은 어선들과 녹슨 컨테이너들로 가득 찬 쇠락한 항구였다. 그리고 제3보관 창고는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폐쇄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같은 건물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정보를 조합했다. 인식표, 낡은 캔버스 자루, 거액의 현금, 그리고 버려진 창고. 이 모든 조각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루의 이전 주인. 그는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저 버려진 창고에 숨겨두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개에게 그 위치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다음 챕터가 시작될 무대. 나는 차유진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단호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차 선생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을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내일 그 창고에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사람이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이 위험한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필요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짓이네요. 하지만 갈게요. 저도 그 똑똑한 개의 과거가 궁금해 미치겠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내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마루를 보았다. 나는 녀석의 목에 걸린 이제는 깨끗해진 인식표를 어루만졌다. 마루야, 이제 네 주인을 찾으러 갈 시간이야. 그리고 너와 나의 이 기묘한 이야기에 진짜 시작을 확인하러 갈 시간이다. 나는 평생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현실의 조각들을 꿰맞춰 묻혀버린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완성해야만 했다. 나의 다음 챕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주인공은 나와 나에게 마루였다. 인천으로 향하는 낡은 1톤 트럭 안의 공기는 기대와 불안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차유진 수의사는 자신의 병원 일을 다른 동료에게 맡기고 나를 위해 기꺼이 하루를 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기묘한 미스터리의 깊은 곳으로 함께 끌려 들어오고 있었다. 서준 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냥 경찰에 전부 맡기는 게.
그녀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경찰은 저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제 말을 그냥 정신 나간 작가의 헛소리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풀어야만 해요. 내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에 화물칸에 타고 있던 마루가 차가 인천항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낑낑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 냄새를, 이 풍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낯설고도 익숙한 공기. 마침내 우리는 인식표에 적힌 주소 만석부두에 도착했다. 그곳은 쇠락한 도시의 과거를 그대로 품고 있는 듯한 시간마저 비껴간 공간이었다. 녹슨 어선들이 텅 빈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갈매기들의 처량한 울음소리만이 항구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우리는 제3보관 창고를 찾아냈다. 지도에 나온 대로 그곳은 몇 년 전 큰 화재를 겪은 뒤 아무도 찾지 않는 폐건물이 되어 있었다. 입구는 낡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벽에는 온통 정체불명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법을 존중하며 살아온 소설가인 내가 이제는 남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야만 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보다 못한 유진 씨가 나섰다. 그녀는 주변에서 튼튼해 보이는 소의 파이프 하나를 주워와 낡은 자물쇠를 몇 번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물쇠는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어둠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버려진 그물과 썩어가는 나무 상자들이 유령처럼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마루가 내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칸막이로 겨우 가려진 작은 공간 앞에서 킁킁거리며 맴돌기 시작했다. 그곳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간이침대, 다 타버린 양초 몇 개, 그리고 빈 통조림 캔들. 이곳이 바로 마루의 옛 주인이었던 최노인의 비밀, 은신처였던 것이다. 마루는 그 공간의 한쪽 바닥을 미친 듯이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녀석의 절박한 몸짓에 우리는 함께 바닥의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냈다. 그러자 그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철제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자루 속에서 발견했던 그 낡은 열쇠를 꺼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괴짝의 자물쇠에 꽂아넣고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괴짝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돈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그의 전쟁의 기록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인자한 눈매를 가진 한 노인이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마루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의 아내와 어린 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나의 아내와 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밑에는 수십 권의 두꺼운 파일들이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표지에는 대항화학 내부 보고서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화학 기호들과 특정 지역의 토양 및 수질 오염도를 분석한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모두 법적 기준치를 수십, 수백 배나 초과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괴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낡은 가죽 커버에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그 안에 담긴 최노인의 마지막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일기장은 한 평범한 과학자가 어떻게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사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최 노인은 대항화학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신소재 개발에 평생을 바친 정직하고 우직한 과학자였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자신의 회사 대항화학이 한상태 사장의 주도 아래 지난 수년간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을 인근 시골 마을의 식수원에 몰래 방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마을에서는 지난 몇 년간 원인 모를 희귀암과 기형아 출산이 급증하고 있었다. 최 노인은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와 입을 다물라는 협박뿐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와 딸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것이 한상태가 보낸 경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버려진 창고에 숨어 유일한 가족이 된 마루와 함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루가 물고 온 그 돈은 그가 자신의 특허 보상금으로 받은 이 싸움을 위해 평생 모아온 비자금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마리 개의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의로운 남자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내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을 때였다. 크르르릉, 마루가 갑자기 창고 입구를 향해 낮은 경고음을 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창고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와 그들이 나누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샅샅이 뒤져 그 늙은이가 숨겨놓은 자료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들이었다. 한상태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알았을까? 젠장 유진 씨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따라붙었나 봐요. 우리는 패닉에 빠졌다. 우리는 허둥지둥. 괴짝 안에 모든 서류와 일기장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창고의 뒷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우리가 낡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기어 나오는 순간 창고의 정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를 텅 빈 철제 괴짝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부두의 뒷골목을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다. 마루가 우리의 앞을 이끌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안내했다. 녀석은 이 지긋지긋한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간신히 우리의 트럭에 도착해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 많은 작가가 아니었다. 유진 씨는 더 이상 친절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거대한 기업의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쥔 채 그들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안에는 죽은 자의 일기장과 이제는 우리를 표적으로 삼은 거대한 악의 존재가 주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섬이 아니었다. 나는 창문 커튼을 닫고 모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나의 집 맞은편 골목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거대한 포식자처럼 조용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그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나의 옥탑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한 남자의 과거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전쟁을 물려받았다. 돈자루를 물고 돌아온 마루는 내게 행운이나 미스터리가 아닌 죽은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나의 문 앞까지 찾아왔다.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옥탑방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적의 감시탑 아래 위태롭게 노출된 최전방의 참호가 되어버렸다. 나와 유진 씨, 그리고 마루는 이제 한 팀이 되어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우리는 나의 집을 버리고 유진 씨의 동물병원, 그 작은 진료실에 텅 빈 입원실을 우리의 새로운 비밀 기지로 삼았다. 소독약 냄새와 간간히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만이 우리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다. 우리는 병원의 불을 끈 채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최 노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이제는 단순히 그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기록 속에서 이 지옥 같은 추격전을 끝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일기장은 최 노인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감시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간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먹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내일 오후 3시 광화문의 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가진 모든 증거의 사본을 그에게 넘길 것이다. 일기장의 날짜는 그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는 결국 그 기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나와 유진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 외에 이 진실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의 마지막 유언을 발견했다. 나의 마지막 희망,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아들, 마루가 그 위치를 알고 있다. 그 증거는 한상태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폐기물 투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원본이다. 그것만 있다면 그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마루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나의 똑똑한 아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태석이, 아니, 한상태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흩어진 서류 증거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마루를 쫓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증거 때문이었던 것이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거대한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열쇠였다.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먼저 마루의 기억을 여는지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유진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걔한테 길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마루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내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나는 작가였다. 나는 이야기의 조각들을 꿰맞추는 전문가였다. 나는 녀석의 행동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병원 구석에 있던 서울 지도를 펼쳐놓았다. 그리고 최 노인의 일기장에 나왔던 장소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했다. 마루야, 여기 기억나 아저씨랑 같이 살던 창고 마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여기는 아저씨가 자주 가던 공원 녀석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나는 수십 군데의 장소를 짚었지만 녀석은 그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나의 뇌리에 3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녀석을 처음 만났던 곳.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도의 한 구석, 도시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거대한 녹색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루야, 그럼 여기는 어때? 쓰레기장. 바로 그 순간 마루의 눈빛이 달라졌다.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보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계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맞아요, 바로 거기에요 라고 외치는 듯한 흥분과 절박함이 뒤섞인 울음소리였다. 녀석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긁으며 어서 그곳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나와 유진 씨는 충격에 빠졌다. 끔찍한 진실이 우리의 머리를 강타했다. 최 노인의 마지막 증거는 그의 삶이 끝났던 바로 그곳, 그리고 마루와 나의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미친 짓이야. 유진 씨가 중얼거렸다. 그곳으로 가는 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상태의 부하들이 분명 그곳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경찰에 알려야 해요. 내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아닌 유진 씨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그 편협한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형사님, 차유진입니다. 저희가 대항화학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던 최 노인의 일기장과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는 한상태 사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의 살인을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로 갈 겁니다. 저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백업이 필요합니다. 형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지만 대기업과 살인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흔들리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근처에 순찰차를 보내놓도록 하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두 분이 뭔가 꾸며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그날 밤 유진 씨의 낡은 동물병원 트럭을 타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각자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굳건히 앞을 응시하는 마루의 옆모습을 보았다. 녀석은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죽은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품고 그 유언을 전달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온 충성스러운 메신저였다. 마루는 3년 전 그 쓰레기장에서 나를 만났다. 그리고 오늘 밤 녀석은 다시 그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죽은 주인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녀석의 길고 긴 여정의 일부였을지도. 오늘 밤 우리는 그 여정을 끝내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장막이 내린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듯한 풍경이었다. 거대한 쓰레기 산들이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배경으로 기괴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은 온갖 종류의 썩은 냄새를 실어와 코를 찔렀다. 나는 유진 씨와 함께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이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마루는 더 이상 내 곁에 얌전히 머무는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성질을 찾아가는 순례자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이끌었다. 녀석은 낡고 녹슨 폐자재 더미를 지나고 무너져 내린 가구들의 산을 넘어 매립지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녀석의 온몸에서는 죽은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장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3년 전, 나는 바로 이곳에서 세상에 버려진 마루를 만났다. 그리고 오늘 밤 마루는 나를 이곳으로 다시 이끌어 세상에 묻혀버린 한 남자의 진실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이곳은 죽음과 탄생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마루는 마침내 다른 곳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대한 산업 폐기물 더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그 자리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녀석의 앞발이 단단하게 굳은 흙과 날카로운 쓰레기 조각들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마루야, 그만해. 발 다쳐. 유진 씨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담겨 있었다. 나와 유진 씨는 녀석의 그 절박한 몸짓에 어쩔 수 없이 트럭에서 가져온 삽을 들고 녀석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어둠을 가르는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우리를 덮쳤다. 사방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더니 우리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우리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대항화학의 사장, 한상태. 그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소설가 나으리랑 수의사 아가씨, 그리고 멍멍이 한 마리라. 아주 흥미로운 보물찾기 파티로군.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여유가 넘쳤다. 인정하지. 그 늙은이의 개새끼가 이 정도로 영리할 줄은 몰랐군. 설마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나와 유진 씨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뭘 찾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까? 한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남긴 마지막 증거, 녹음 테이프. 맞지? 그는 우리가 파고 있던 땅을 구둣발로 툭툭 찼다. 가까이 왔어. 아주 가까이. 사실 바로 내 놈들이 서 있는 그 땅 밑에 그 늙은이가 잠들어 있거든. 그의 그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늙은 바보,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내 제국에 흠집을 내려 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침을 줘야만 했어. 내가 직접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지. 내가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숨을 끊어줬어. 그는 자신의 죄를 마치 영웅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쓰레기장은 아주 완벽한 무덤이야. 아무도 찾지 않거든. 시체는 그저 이 풍경의 일부가 될 뿐이지. 바로 너희 세 놈이 곧 그렇게 될 것처럼 말이야.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놈들을 처리해. 그리고 그 상자를 찾아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바로 그 순간, 컹! 마루가 승리에 찬 우렁찬 짖음과 함께 흙구덩이 속에서 무언가를 물고 튀어나왔다. 작고 진흙투성이인 방수 처리된 철제 상자였다. 녀석은 그 상자를 재빨리 내 발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삐뽀, 삐뽀, 삐뽀. 밤의 정적을 깨는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 우리 모두를 대낮처럼 밝혔다. 매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한 상태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꼼짝 마라. 모두 무기 버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그 편협하고 우리를 믿지 않던 형사. 그가 유진 씨의 트럭에 몰래 붙여놓았던 추적 장치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 상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한 상태의 부하들 일부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한 상태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하며 마지막 발악으로 내 손에 들린 철제 상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마루가 움직였다. 녀석은 더 이상 주인을 지키는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옛 주인의 복수를 하는 한 마리의 성난 늑대였다. 녀석은 평생의 충성심과 슬픔이 응축된 분노를 담아 한 상태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곧바로 경찰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상태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 형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용감한 개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나는 철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하나가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지쳐서 내 손을 핥고 있는 마루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임무는 마침내 끝났다. 쓰레기장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다. 경찰의 조명 불빛 아래 법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한 의로운 남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있었다. 슬프지만 비극적이지 않은 광경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있었다. 쓰레기장,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 최노인의 진실도, 마루의 충성심도, 그리고 나의 용기도 한때는 이곳에 버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떠오르는 태양 아래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쓰레기장에서의 그 밤은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한 상태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이송되었고 나는 이제 피의자가 아닌 살인 및 환경범죄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제보자가 되어 있었다. 나를 그토록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그 형사는 내 앞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놓으며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서준 선생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낡고 편협한 편견으로 선생님을 오해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저 용감한 개 마루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저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혔을 겁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최노인의 일기장과 그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경찰에 정식 증거물로 제출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거대한 폭풍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폭풍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지난밤 경찰의 현장 출동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이제는 경찰서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더 이상 나를 향한 비난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민서준 작가님, 거대 기업의 비리를 밝혀낸 심경이 어떠십니까? 진돗개 마루, 세기의 영웅견으로 떠오르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미치광이 소설가에서
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조력자로, 그리고 마루는 충성스러운 영웅견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었다. 뉴스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충성견 마루, 죽은 주인의 한을 풀다. 쓰레기장에 묻힌 대기업의 추악한 진실. 한 소설가의 집요한 추적이 20년 묵은 미스터리를 해결하다. 대항화학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한상태 사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대항화학의 불법 폐기물 투기와 그로 인해 고통받아온 시골 마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태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마루가 물고 왔던 그 거액의 돈의 법적인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경찰은 그 돈이 최 노인이 자신의 특허 보상금 등으로 평생 모아온 개인 비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그의 재산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나의 반려견 마루, 그리고 그 법적 보호자인 나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0억 원. 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여전히 비현실적이었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최 노인에게 그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마지막 존엄성을 돌려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다. 나는 그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가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수소문에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아온 그 시골 마을의 주민들을 장례식에 초대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엄숙하고 진실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사를 하는 대신 그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외로운 과학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마루는 영정사진 바로 앞에 상주처럼 늠름하게 앉아 자신의 옛 주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한동안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 싸움은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좁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최 노인과 마루가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었으니까 나는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겪어낸 차유진 수의사, 그리고 최 노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기자와 함께 마주 앉았다. 우리는 최 노인이 남긴 이 돈을, 그리고 그의 유지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결심했다. 나는 내가 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푸른 하늘 재단. 최 노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리고 대항화학이 더럽혔던 바로 그 푸른 하늘을 되찾자는 의미였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째, 최 노인처럼 거대 권력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환경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독립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 범죄를 추적 고발하는 것. 셋째, 대항화학의 폐기물로 인해 고통받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나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나의 글 쓰는 재주는 이제 소설이 아닌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요청하는 글을 쓰는데 사용될 터였다. 나의 사회 불안 장애는 더 큰 목적의식 앞에서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진 씨는 재단의 이사로서 동물 및 환경보호 관련 자문을 맡아주기로 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재단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떨고 있었다. 여기가 내부 고발자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들어서요.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또 다른 대기업의 비리 증거를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리러 온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리고 내 옆에는 든든한 나의 파트너 유진 씨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마루가 함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소설가가 아니었다. 나는 상처 입은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함께 싸우는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최 노인께서 남기신 돈은 이제 더 이상 피 묻은 비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나의 소설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푸른 하늘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내가 썼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둡고 좁은 옥탑방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겨우 생존하는 작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잊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쓰는 작가이자 작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내가 쓴 최노인과 마루의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책 마루가 물고 온 진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기업의 환경범죄와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를 하며 최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루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다. 재단은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대양화학 피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통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 제2시, 제3의 내부 고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나와 유진 씨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재단을 이끌었고 함께 마루를 돌보았으며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미래를 그렸다. 우리의 관계에는 불같은 열정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전회와 동지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마루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녀석은 이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서 게으름을 피우고 장난을 치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한 대학교의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한때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젊은 예비 법조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강단 위에 섰다. 객석을 가득 메운 초롱초롱한 눈망울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최노인의 고독했던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마루의 기적 같은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었던 작은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합니다. 영웅이 나타나 세상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영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웅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늙은 개 한 마리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작가님께서는 거대 기업과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보복에 대한 공포는 없으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지금도 가끔 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감옥과 같습니다. 진실을 위해 사는 것은 때로 위험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나는 그들의 빛나는 눈을 보며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집의 마당에서는 유진 씨가 화단에 국화꽃을 심고 있었고 마루는 그 옆에서 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이것이 내가 싸워서 지켜낸 나의 세상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더 이상 컵라면과 김치가 아니었다. 유진 씨가 만든 맛있는 파스타와 내가 끓인 따뜻한 수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 최 노인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우리는 그를 위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원 한쪽에 작은 추모비를 세워주었다. 우리는 그날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추모하는 대신 그가 좋아했다는 막걸리와 파전을 준비해 소풍을 가듯 그를 찾아갔다. 우리는 그의 비석 앞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마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햇살 아래에서 기분 좋게 졸고 있었다. 유진 씨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나는 문득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나의 첫 번째 가족을 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로 살았다. 그러다 버려진 개 한 마리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은 싸움을 함께 해준 한 여인이 나의 가족이 되어 내 곁에 있었다. 가족은 반드시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충성심과 연대로 맺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최 노인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외로웠던 싸움이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씨앗들을 만들어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발치에 잠든 마루의 등을 쓰다듬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 동안 함께 있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삶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